자, 다산 시간, 셋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하면 일단 또 목민 심사를 안 살펴볼 수 없겠죠. 목민 심사란 힘없고 약한 백성을 보살펴주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지은 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관을 비롯한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 및 몸가짐에 대해서 기록한 정약용이 저술한 지침서로 목민이라는 것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서다. 그리고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정약용의 저서입니다. 이 정약의 목민심서는 총 12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임, 율기, 봉곤, 예민,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진황, 해관의 총 12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편 한 편, 각 편은 다시 6개의 조로 나누어서 모두 12이니까 72개의 조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8권의 16책으로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목민심사에 우리는 그 가치를 보게 되면 생전에 정약용의 목민심사는 자기가 머리에 맡에 두고 있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겠다는 어떤 지도자의 열망을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민심사를 고종황제는 읽고서 자신에게도 이런 다산 정약용 같은 신하가 없는 것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목민심서 중에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토무단 소민지 시오야 거해존양 사이지목이라. 토들이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토들이 그런 관리들이 힘으로 눌리는 일들은 약한 백성에게는 승량 무서운 고양이죠. 승량 이거 승량이라 이제 무서운 승량이나 호랑이와 같다. 피해를 제거하게 해서 순진한 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목민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민심서를 저술하게 된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경세유폐로 변혁을 세상을 바꾸고자 하고 싶었지만 다산은 할 수가 없었죠. 왜요? 권력에서 이제 이탈됐죠. 그래서 권력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목민심서를 저술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백성을 보살기 위한 다산의 생각으로 목민심서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현행법을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백성을 보살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이렇게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율기편에 문장을 무엇이 써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율기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만들어서 어떻게 백성을 살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도덕상으로 여러 사람에게 행위에 표준이 될 만한 질서. 그래서 율기편의 6조 조항을 보게 되면 먼저 직궁. 관리가 다정한 몸가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맑게 청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청렴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량한 마음을 갖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집안의 법도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에 대한 다스림이죠. 집안을 다스려야 될 관리,
어떻게 집안을 다스려야 되는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병객, 사사로운 그 손님은 물리쳐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국엔 청탁을 물리치라는 거죠. 청탁 같은 걸 받으면 안 된다. 청렴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청렴하는 마음, 그리고 다정한 몸매, 올바른 바른 몸가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른 몸가짐을 갖고 청렴해야 되고 집안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청탁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절약해서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관리는 어떻게 해요? 씀씀이를 아껴서 절약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낚시, 은혜를 베푸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도와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는 베풀기를 좋아해야지 그래야만이 된다라는 이런 6개의 항목의 율기편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항마다 여러 가지 그 사료를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율기편의 그 청심을 한번 보게 되면, 청심은 수령 본래의 원래 의무죠. 의무인데 모든 그 선의 원천이고 모든 그 덕의 근본인데, 이래서 그 맑아야 되는 청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뇌물을 절대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의 그 예를 든 거 보면 그 양진 그 사지에 그 양진의 사지라는 거에 읽어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적히는 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후한 때 양진이라는 집에 그 혈령이 그 왔습니다. 혈령인 그 왕밀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한 그 보답으로 금 10근을 바치게 됐는데, 이에 청렴한 그 이 맑은 이 청렴 양진은 받을 이유가 없다고 이 왕밀이 가져온 것을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이 왕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한밤중이고 당신과 나밖에 아무도 알 사람이 없으니 받아도 된다라고 하며 받기를 다시 권유를 합니다. 근데 양진, 이 청백한 이 양진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 그러니까 하늘이 안다는 거죠. 하늘이 알고 신지, 그러니까 땅의 신이죠. 귀신이죠, 귀신. 그러니까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 다음에 이 아지라는 것은 그 나라는 거죠. 이게 나자니까 내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또 뭐 누가요? 자지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대가, 그러니까 당신이죠. 그대 자자. 이건 이제 아들 자자니까 그대 자자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알고, 그러니까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자네도 아는데, 벌써 이게 아는 사람이 4명이나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알고 귀신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떻게 아무도 모른다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땀을 쳐내죠. 그래서 그런 청렴한 마음을 가진 것을 또 예를 들었습니다. 이 목민 심사에 또 이렇게 청렴한 사람을 한번 또 그 등급을 또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민씨 청렴한 등급을 매겨놨는데, 최소한 관리라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급을 매겨놓은 걸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최고의 이제 그 등급인 고지엄리죠. 이게 보면 자기가 가진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받는 월급이죠. 받지 않고 그 받고 남은 것,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도 남은 거예요. 그 역시 가지고 집에 갖고 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그걸 또 썼고 남았으면 남은 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갈 날에 들어갈 때 말 한 필이죠. 말 한 필만 갖고 졸졸하게 가는 것을 최고 청렴한 사람이다, 이렇게 등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 아주 이게 이제 옛날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제 청렴한 것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봉급의 명분이 바른 것은 받고, 그러니까 봉급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봉급은 받고 그 외에 다른 명분이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받지 않고 받고 남은 것은
집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월급 뭐 남은 거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은 그냥 집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은 갖고 나머지는 집에 그 가져가는 거, 나머지는 절대 틀린 것은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청렴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도 청렴한 것이요, 이것도 청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그래도 제일 작은 그 현재 이제 그 청백리 이렇게 청렴한 걸 얘기하면 금지염리인데, 규례가, 그러니까는 어떤 예적인 거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그 예절적으로 받아도 되는 것이라면, 명분이 있는 거라면 받지만, 어떤 예의상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명분이 있어서 그 받아야 될 거면 인사하는 거, 이런 건 받았지만, 그래도, 그 외에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 짓는 게 이제, 그 최소, 한 지켜야 할, 청백리라 하겠습니다. 이런 그 다산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관리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청백하게만 바꿔도 백성들은 살기 편해진다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다산의 기록에 보게 되면, 그 조선시대 그 청백리를 뽑은 사람들이 총 110명밖에 안 된대요. 조선시대 다 통틀어서요, 통틀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렇게 관리들이 이렇게 그 수많은 관리들이 다 썩었고, 그렇게 청백리로 그 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청백리로 그 조선시대 이제 대표적인 청백리가 그 말하자면 뭐 세종시대 때 뭐 유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유명해요. 청백리로. 그 다음에 그 또 그 허조라는 사람도 청백리로 뽑혔습니다. 좀 유명한 사람으로 좀 얘기하면 이제 황희정승이 있겠죠. 황희정승이 청백리로 유명하고요. 그 외에 뭐 좀 되면 이제 맹사성 뭐 이런 사람도 이제 충남 온영 사람인데요. 고려 충신 그 최영 장군의 손녀 사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청백리로 그 유명한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태조 그 이후에는 그 태조 조선시대니까 태조 이후에는 이 청백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상중하까지 포함해서 있는 사람이 청백리 있는 사람이 한 45명이 있었다고 나와오고요. 중종 그 이후로 그 청백리는 37명,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인조 그 후에는 28명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한 110명 정도가 청백리다. 뭐 이렇게 정약용 그 목민심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산이 얘기하는 평등 사상을 조금 보게 되면요. 여의당전선의 녹음금지 중에서 군자, 소인, 천연 동료. 군자와 소인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다산의 사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분이 있는 것도 비판을 했어요. 여우당전서 그 노노고금주 중에 수도지교 유교무류라는 게 있는데요. 돌을 닦는 것을 교라하는데 교만 있으면 종류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하게 한다면 같아진다는 거죠. 가르치기만 하면 종류 어떤 신분의 차별 없이 똑같은 수준에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그 여의당전서 논어에 보면 성상근, 습성원, 유상지, 하우브리 사람의 습성은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습관에 의해서 서로 멀어지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뛰어난 상등위 인간이 있고 중등위 인간이 있고 하등위 인간이 있죠. 그래서 정약용은 성상품설의 운명론인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그 한유나 송나라 주가가 논어의 유상지 하리부리 경물 잘못 그 이런 것을 해석해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상지와 어떤 귀족 지배자를 얘기하죠. 그 하고 천민과 평미 태어나 발전과 진보의 가능성이 맡겼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정약용은 꼬집습니다. 정약용이 상제와 해석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약용이 그 얘기하는 것은 인성의 우열이 아닌 지혜의 우열을 말한 것이고 습성은 서로 멉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말한 것이지 본성은 서로 가깝고 측면에서 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았죠. 자, 그러면 정약용이가 말한 또 이번에는 좀 정영 얘기해줄 얘기가 많아서요. 깊게 하지 못하고 또 빨리 나가야 되니까 정약용 또 평등 사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당전 담은 다산 시문집 중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 백성들을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치란 것은 우리 백성들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자정약, 준호미냐라는 다산 시문집에 나오고요. 지역 한계를 극복하는 또 평등 사상에 대해서 다산은 막힌 것 또는 경색한 것을 뚫어라. 그래서 가문이나 낮은 신분의 백성의 등용의 길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수도권 충청도 경상도를 제외한 지역의 인재들의 등용길을 막혔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출신, 계급, 신분을 가리지 말고 인재라면 훌륭한 사람이라면 등용해서 국가의 일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역설을 하지요. 이게 그 정약용의 평등 사상이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그 정약용의 민주적인 사고를 보게 되면 다산의 목민관의 의미가 있는데요. 원목에서는 백성이 목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목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니까는 관리라는 것이 백성을 위해 있는 건지 또 아니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그러니까 그 통치자를 위해서 백성이 있는 건지 이걸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묻고 목이 그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똑똑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리는 이런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민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다산의 이게 탕론을 보면 혁명인데 탕론은 신하로서 임금을 몰아낸 탕왕이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를 검토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탄왕의 예를 이렇게 설명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여의당전서 내에 다산 시문집 중에서 있습니다. 이 탕론은. 그래서 이 탕왕은 잘못된 왕은 잘못된 임금은 몰아내고 이 탕왕은 잘못된 임금을 몰아내고 올라간 왕이죠. 그래서 이런 탕왕이 행위가 임금을 몰아내고 올라간 행위가 정당한가를 검토한 글이라 하겠습니다. 이 탕은 하나라 마지막 왕거를 추방해서 하왕조를 멸망시켰고 은나라를 창시한 사람이 이 탕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걸이라는 임금이 좀 포악한 정치를 했대요. 하여튼 그래서 몰아내고 왕이 된 탕왕, 이것은 정당한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맹자가 같은 주장을, 맹자와 이제 같은 주장을 했는데, 맹자의 주장 보면 군주는
백성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정치적 경제도, 그러니까 이 맹자도 그 얘기를 했죠. 이런 임금은 끌어내려서 그 임금이 아니다. 임금 같지 않은 사람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끌어내려도 된다. 이런 맹자는 무서운 그 얘기가 실려 있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질지 못한 군주는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정약용 그 여의당전서 탕론 중에는 그런 말 그 맹자와 같이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정치, 밑에서 올라오는 정치, 백성을 뽑는 정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정치해야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내려가는 정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신하들에 대한 그 진실한 그 어떤 그 책망을 써 있는 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의소경 불효의소의 요의소신 불효의소열.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총애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기쁘게 해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산은 또 과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산의 과학적인 사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은 이런 그 맥론에 대해서 맥으로 혈기나 세약, 왕성한 병증 허약함을 실험을 살피는 것이 자초는 그 심장, 우초는 폐장 등 진찰하는 것이 이것은 틀린 짓이다. 이것은 이게 무슨 짓이냐. 뭐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를 했습니다. 정약용은 어떤 이런 동양 그런 보이지 확인되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산의 그 상론에 보게 되면 관상에 대해서도 얼굴 모습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 얼굴이 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원래 운명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얼굴 인상이 좋아지고 험한 일을 하게 되면 얼굴이 찌그러져서 나빠지고 뭐 이런 거지. 원래 얼굴이 뭐 이렇게 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한다. 이런 사람 이런 맞아서 이런 걸 잘한다. 이렇게 어떤 관상에 대한 그런 것은 또 허망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또 다산의 이제 풍수론에서도 보면은 여의당전서에 보면 풍수질에 대한 것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풍손이란 것은 그를 통해서 그 굉장히 혹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산의 생각이고요. 어떤 다산의 생각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혹평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강록 비판을 보면 조선 중기 이후에 나라에 성행했던 어떤 국가의 운명, 그 다음에 생민의 종명에 대한 이런 예언서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고 있죠. 개혁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 체계 변화를 법체 이제 개혁, 그래서 기술 개발, 과학적 사고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의 기예론에 보면 기술과 예능에 관한 논을 보면 금수는 발톱, 뿔, 단단한 발굽, 날카로운 이,
독등이 있지만 약하게 태어난 우리 사람은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뭐예요? 기회를 익혀서 기술과 이런 것을 익혀서 발전시키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감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요즘에로 얘기하면 과학기술자 같은 걸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도입이 빨리 필요하고 그 개발을 해서 책임지는 관청의 신설을 요구했죠. 그리고 다산은 그 또 3농 정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후농, 편농, 상농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농사 정책에 대해서 올리는 상소문인 응지 그 농조서를 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후농 장사보다 이익이 적으니까 장사는 이익보다 그러니까 장사보다 그 농사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 이익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각종 정책을 통해서 수지 맞는 농사가 되도록 해서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이익이 많이 날 수 있게끔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농은 원래 공기업에 비해서 농사 짓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정부는 이런 경지정리라든가 논을 반듯하게 피는 이런 경지정리라든가 관계수리, 기계화를 통해서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농은 일반적인 농민의 지위가 어떤 선비보다 낮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죠. 그래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이 농민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득도 많아지고 나중에는 그 부자가 된다, 후해진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정약용에 대해서 첫째 시간, 둘째, 셋째 시간 쭉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걸 얘기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은 그 여러 그 과학에도 능통했습니다만 배다리 유명하죠. 과거에 하천에 그 배를 엮어서 다리로 이용하던 것으로 이런 배를 이용하게끔 하고 조선 후기에는 그 정조가 그 화성 행차를 할 때 한강에 설치한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세히 남아 있고 그 괴에도 남아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정약용은 정약용에 고안한 이제 거중기가 있죠. 그래서 그 기계를 활용해서 어떤 용제를 규격한 점 등이나 뛰어난 과학적 구조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거중기 때문에 수원 화성을 빨리 지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원 화성을 쌓을 때 어떤 그 도르래 역할을 하는 건데 정약용이 이거를 설계를 했죠. 그래서 이런 그 거중기 같은 걸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산 정약용 박물관에 가시면 그 입구에 또 설치해 놨고 또한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도 또 조그맣게 또 이렇게 거중기를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훌륭한 설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정약용은 오늘날 굉장히 귀감이 되는 다산의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다산은 이렇게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지성인이고 또 백성에 대한 사랑과 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을 시나 글로 많이 엿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모순되고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복하고자 해서 나라를 한번 좋게 한번 바꿔보자 라는 이런 개혁 사상가적인 정약용의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약용에 대해서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